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밑줄을 쳐서 왔는데 밑줄 칠거 위주로 강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 또 뭔가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10쪽입니다. 다산 한시에 나타난 선비 정신과 자연감. 저는 인하대학교 프론티어 학부대학에 있습니다. 프론티어 학부대학은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삶의 일면을 살펴보고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의 문학 작품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영분 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정철 문학이든지 보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임금한테 바치고 싶다. 이게 진짜 유자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임금한테 아부한다고 이야기하면 틀린 관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죠. 그거는 성비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연구 방법입니다. 시작한 사흘로 다산이 수종사를 요람할 때 역시 이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만중과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은 기호남인의 내부의 정치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기호남인 중 이가한이 최자공의 후계자로 부상하자 이가한과 가까운 다산과 이성은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가한은 배직인 충주 목사로 자천되고 이성은은 예산으로 유배되고 다산은 검정철방으로 자천되었던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요. 국방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해가지고 평통 상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문학을 한번 전공해보고 싶은 그것도 한시를 전공해서 한번 아까 그 중간에 한시를 이어서 그렇게 해설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희열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보다 평소에 좀 부정적이었다가 선비 정신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해소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멘트 그리고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비 정신 하면은 그냥 온정적으로 좋은 것, 역대 어떤 그 학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거로 이제 저는 제 이미지가 굳어져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뭐 신라 시대의 화랑 세서곡에 이런 정도로 딱딱 짚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어떤 선비 정신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과 무의 대결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뭐 장원급제에서 사흘 굶어도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조금은 어떤 사면적이랄까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어떤 무과 무의 대결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문이 앞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국난시대의 의병의 출현 이런 것도 선비정신에서 찾고자 했는데 과연 이 선비정신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무의 발란사를 이루어야지 역사가 지속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우리 한국의 선비정신이 이것이 어떤 그 실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 좀 사면적으로 거리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아까 원정적인 그런 걸 떠나서 당쟁의 한가운데 사색 당파에서 제사 문제에서 이런 하나하나를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문제를 도리어 만든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나 그 선비 정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척치의 주범 이런 측면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고요. 민초들의 삶을 뭐 돕다 양반들이 그 시대를 리드해야 되는데 양반의 특권 이런 것을 이용해 가서
어떤 그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면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뭐 백골증포라든지 황곡이라든지 분정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양반들의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비 정신의 추구한 가치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애절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 피폐한 상황을 표현하고 참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보면은 그 시대를 리드했던 선비들의 의식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금은 역행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어떤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명분적이고 그런 것들이 현 시대까지 연장된 저런 측면에서 실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것들이 뒤처지게 한 그런 이면도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정약용 선생의 문학관을 보면서 임금에 대한 것, 국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히 애절량 이런 것을 볼 때 그 고발문학 심지어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김지하 시인의 오적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한 임금에 대해서 원전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발전의 어떤 그 계기 이런 것들은 간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전략, 미래 먹거리 때문에 미래 전략 2021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선비 정신이 되살아나야 된다는 거가 강조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나름의 거기서 주장한 거가 오직 선비 정신은 정파나 이권이나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그 정신이 되살아나야만이 미래가 좀 밝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 다산 선생님의 어떤 그 선비 정신이랑 또 나름의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대적인 걸 보는 거하고 세상을 또 보고 거기에서 아까 그 향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선비들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내면서 영향력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미래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선비 정신이 되살아나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미래적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산 선생의 어떤 좋은 점을 본받을까? 본받고 실천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키워드거든요. 이 자체가 벌써 참여의식입니다. 선비 정신이고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그 어부들의 세금을 걱정을 하고 이제 이런 게 그 다산 사회시의 뭐 시발이라는 그 송교수 책에서 제가 읽었었는데 출사도 하기 전에 뭐 다산 선생이 그런 생각 내지는 그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그게 어떤 거기에 영향을 준 분들이나 평생을 일관되게 그런 생각을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힘 같은 게 선비정신이 어디서 그 형성됐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집안이 8대 옥당 혹은 9대 옥당이라고 하는데 이 집안의 특성이 8대 9대에 걸쳐서 좀 더 홍문관에 들어가는 그런 큰 영예가 있었지만 정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삼정승이 없습니다. 좌찬성에서 머물렀어요. 그런가 하면 반역죄인도 없습니다. 반역죄인도. 그래서 그 다산 선생께서 가승철학의 제안이라고 하는 그 가승, 집안에 내려오는 그 족보에 그 서문을 적으셨는데 거기에서 문중의 가풍을 네 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뭐냐면 근졸선양입니다. 그는 삼가하고 조심했다. 그러니까 좌찬성에 머물렀던 그 선조
5.16가 한 발만 나갔더라면 정승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삼가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머물렀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졸은 권력이나 재물 앞에 약삭 빠르지 않고 머뭇거리고 서툴었다. 그래서 권력이나 또는 재물을 크게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 집안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근졸 선, 원한을 품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멸문제가를 당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제 8대 없다. 이거는 국내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유일한 8대 없다. 양은 신실하고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풍이 대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졸 선양.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풍의 영향으로 아마 그 정다산 선생님이 특히 또 우리 다산 선생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공부를 다 배우셨습니다. 다른 데서 배우셨죠. 그 아버지의 영향 또는 집안에는 가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인격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교수님께서 한문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다산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실사구시를 존중하고 또 현실 문제에 전착해서 현실 문제 해결에 관련 여러 저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흥문신선, 경세일표, 목민신적을 많이 썼는데 그런 정신으로 실사구시 정신으로 시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 2,500여 편의 시 중에서 우리가 한문어 되어가지고 거의 접근을 못했는데 오늘 그 한문 유명한 통달하신 임 교수께서 해설하고 또 번역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산께서 영조, 정조, 헌종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몇백 년이 흐르고 아까도 말씀하신 헌안선, 홍길도 혹은 그 해경궁 홍씨 등이 한글로 글을 썼는데 또 애민정씨 투철하시고 또 실사구시에 능하신 분인데 왜 다산 선생님은 그 쉬운 한글은 전혀 글을 남기지 않고 또 보급하려고 생각도 않고 어려운 한자로만 써서 글을 쓰시고 한글에 대한 가치를 모르셨는지 혹은 어떤 견해가 있었는지 그런 게 자료에 나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다산 선생님께서 그 글도 많이 쓰시고 그때 시도 쓰시고 시상이 떠오르면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제들께 헤어지면서 그 애대라는 것을 그 어려운 한자말로 이렇게 시를 쓰시고 그러셨는데 그 시상이라든가 글 쓰는 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메모하고 어디 적지 않으면은 그것이 금방 흩어지고 정리가 안 될 텐데 이분은 보면은 그때 상황을 그 아주 섬세한 그 감정 표현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글을 쓴다든가 시를 쓸 때 어떤 책에 그 다산 글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은 그냥 많이 글 쓰는 것, 또 사람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 또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권장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알고 계신 알려주시면 이상입니다.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안동에 가면 선비수료원 있잖아요. 그 선비수료원의 이사장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같은 동기인데. 그래서 그 선비수료원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그 안동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아주 예를 들어서 농암저택에서 이제 같이 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선비정신을 육아 정신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했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최계 선생의 그 경사상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산 선생님이 말씀한 중에 의가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밑에 의자 밑에 보면 나 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육아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인인데, 이는 떡진 머리를 한 그 여성들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의는 내가 선택한 그러한 선한 것이고, 이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비정신의 핵심이 이제 의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때 그 의를 강조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쪽 사람들은 경사상을 얘기했고, 저는 의를 얘기했는데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동시에 제가 아주 통하는 오늘 아주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를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학에 그 얘기하는 8정도가 있잖아요. 8정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6.5입니다. 근데, 네. 8정도인데, 네. 말하자면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고 평천 아닙니까? 네. 근데 다선생님도 경물치지를 뭐냐면 치지 않으셨거든요. 유럽도 안 했어요. 네. 그것이 자연권하고 다선생님이 생각한 자연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물이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가진다.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사물일 때는, 대학을 보면은 사물은 시종으로 나옵니다.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죠. 여기로 갈수록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본이 되고요. 여기로 가면서 말이 되는 겁니다. 성의, 그 다음에 정신,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거죠. 이거 뜻을 정성스럽게 가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들, 그만큼 좋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게 가지면 약속 잘 지키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야지, 이런 것도 성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신이 됩니다. 자기 몸을 닦는 거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가짐 자체가. 네. 그 다음에 제가입니다. 가지런히 할 제자입니다. 집안을 가지런히 하라는 거죠. 집안을 가지런히 하라는 게 뭐냐면, 아들만 이뻐하고 딸을 조금 천시한다든지, 반대로 딸만 이뻐하고 아들을 천시한다든지, 자기 자식은 이뻐 죽겠는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요양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더 잘 복양해야 돼요. 그게 제가입니다. 그 다음에 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천하가 되죠. 천하가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평정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엉터리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물치지라는 겁니다. 물을 잘, 이게 경자가 헤아릴 격도 돼요. 이를 격도 되지만, 물을 잘 헤아려서 치지, 알을 지극히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육조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나눠질 수가 없는 단계예요. 전체에 대한 평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순서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본말 전도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치국한다고 막 큰소리 치던 이 역대 대통령들 재가도 안 되고 수신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본질을 망각했다는 거죠. 네. 그게
물을 잘 헤아려서 알을 지극히 한다. 그래서 이게 6개, 7개, 8개 이렇게 나누면 윤선도 선생은 다산으로 해서 어머니가 6대니까 한 7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시차가 200년의 시차가 나요. 그 고산 윤선도 선생하고 다산의 시차는 200년 나고, 그래서 성호 이익 선생하고는 80년 차이가 나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 고산 윤선도의 외가 쪽에 할아버지는 그 유배지에서 20년의 유배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은거 생활을 하면서 어부사시사하고, 내가 직접 그 부영동도 가봤는데 그 환경이 어부사시사를 그 어린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봤을 때 은연중에 그 자연관이 그 다산 그 고산 윤선도 선생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존 시에 그 다산 선생께서는 윤두서 어머니의 그 할아버지죠. 초상을 보면서 내가 외탁을 닮았다. 그리고 또 고산 선생의 그 저서들을 다산 초당에까지 가지고 와서 그걸 많이 틈나는 대로 탐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산 선생이 그 자연관이 그에 접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하고 성호 이익 선생은 그 아버지 유배지에서 태어나가지고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형한테 모든 학문을 배웠는데, 형은 또 그 원세자 보호 차원에서 그 반역죄로 또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6대조가 대사안까지 이루는 양반 아주 정말 명문가였는데, 성호 이익은 모든 벼슬길을 접고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선비정신, 성호 이익을 통한 선비정신이 이게 저는 이제 우도를 썼는데, 우도로는 선비정신의 포괄적인 면에서 제가 그 논문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우도로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그 다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 성호 이익 선생은 직접 언급을 했어요, 여의당편에서. 근데 다산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없는데, 혹시 연구하시면서 그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인용하거나 변화시켜서 시를 쓰셨어요. 여름 손에 돌아오다, 또 22대제 오징어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나라 불원의 어보사를 인용하거나 변화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지역적인 건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부가 이제 어자에 지압이 부자가 들어가고 어부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부의 부자가 아비 부자로 들어가면 어부라고 아니고 어보라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동네 보면. 그런데 이제 윤선도의 그 어부사시가라 이런 거 보면 다 어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료들이 어부로 많이 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부하고 지아비부하고 또 아비부로 해서 어보로 읽었을 때 어부하고 어보가 같은 개념인 것인지, 고기 잡는 이제 사내갈치, 그래서 아니면 조금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건지. 예, 많이 차이. 자를 쓰면 어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기잡이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사장님이 그 말씀하신 이거는 어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건 아비부가 아니고 노인보자입니다. 사무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비사예요. 떡을 잘 먹는 분은 뭐라고 그래요? 떡고. 그 보자입니다. 잘 먹는 사람은. 밥을 잘 먹는 사람은 밥보에서 비역이 탈락해 밥보예요. 그거 보여요.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일제 때. 그래서 제대로 해줘야 그럼 이거는 뭐냐? 고기잡이를 취미로 하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고산 선생이 고기잡이를 직업적으로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냥 셔을 낚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사시사죠. 여기다가 어보의 4계절을 노래했다니, 이게 노랫말 사자입니다. 이때 사는.
노랫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직업교환 사내, 이거는 노인. 그래서 공자님이 니부산에 납돼서 니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자님 다른 말로. 그쵸? 선보, 문선왕이었거든요. 선보라고 있습니다. 고금담보. 찾아보면 많아요. 그 소부, 허유소부라는 말이 뭡니까? 그 원둔자의 대명사인데요. 그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소부로 읽어요. 소부죠. 왜 소부입니까? 이 채집자 소자인데 이 사람은 머리가 맨날 채집처를 그릇이 나시고 그 채집 같은 머리를 하고 다니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부가 맞죠. 소부, 허유 이렇게 알죠 이 사람들? 요 임금이 왕이 되라고 임금 자리 주려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가니까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기 씻고 소가 물 먹으려 못 먹겠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보로 읽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런의 어부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춘추시대 그 초나라의 충신입니다. 이 구런이. 예. 그래서 자기 그 나라가 망하게 이제 바른말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소산강 쪽으로. 소산강이 그 호남성에 있는데 물이 흘러가 내려가면 동정호수가 나와요. 이 동정호로 흘러드는 상류입니다. 상류. 그래서 명나수라고 하는데 명나강인데 작은 강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한강만 있어요. 큰 강입니다. 큰 강이 흘러 내려가는데 여기에 기한가 있었죠. 기한가 있었는데 자꾸 들리는 소문에 이제 해왕이 이 그 진나라에 가서 볼모로 잡히다 죽고 아들이 경양왕인데 이 경양왕이 정치를 잘못해가 나라가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쓴 글이 어보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보사도 이때 이는 이 사자를 써요. 말씀 사자를 쓰는데 이거는 문학 장르입니다. 문학 장르인데 이 사자의 장르는 운문하고 산문의 중간에 있는 운문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수필도 아닌 중간의 행태를 이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짚고 명례수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할 때마다 이거를 성독을 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가지고 이걸 소리 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소리 성자에다가 읽을 독자 성독을 했는데 제가 좀 배웠는데 한번 해볼게요. 성독을 해야 되나? 잘 못하니까. 살아 구런이 기방에 유아강당하고 행엄 택반할세 안색이 초체하고 형용이 고고러니 어보가 견임지왈 자기 삼녀 대부여와 하고로 지어 사오 그러니와 거세가 개타기연을 아독청하고 세니 개치여든 아독성이라 시로 견박이 이로다. 계속해요? 이런 식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었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뭐 각근을 씻으라. 그게 이제 어부가 한 말이에요. 어부가 왈. 강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강물에 하면 내 발을 씻겠다. 그게 맑으면 맑은 데를 살고 흐리면 흐린 데를 살겠다는 그런 세류에 영합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그대로 다산 선생이 그 장기에 가서
오징어와 백령을 바꿔놓고 자기 심정이 불운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예. 어디 죽을지 몰라. 계속 상소문 올라옵니다. 그 당시 올라간 상소문이 한 네 달 정도 되는데 70몇 통이 올라와 있어요. 죽이라고. 그런 불운의 심정이 충분히 그걸 잘 드러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월요일마다 올리는 글에 시를 고르기 참 어렵습니다. 다른 선생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가 뭘까? 거기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일주일 내내 읽지는 않지만 많이 읽으면서 읽어보고 다산 선생의 심정이 많이 담긴 시를 뽑고 또 그걸 번역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열심히 읽어주신다니까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형편없는 나라니까 별 보일 일 없어 별로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예측이 좀 빗나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콜로퀴움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마치 대학원 박사과정에 학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소논문 발표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밀도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저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는 강의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콜로퀴움 주제 발제에 있어서 그동안 한국 문학사에서 거론했던 이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통의 개념을 뒤집는 논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관 하면은 산과 들과 그리고 사람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것을 자연이라고 했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자연을 노래한다. 그리고 그런 시를 순수시다 이렇게 이제 배워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통념으로 잡고 있었던 시관을 새롭게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비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선비관에 대한 시각 조정을 다시 한번 이 논문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근원적으로 선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비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발표자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표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 앞서 제가 이 논문을 받아서 수정 작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한글을 한자로 바꾸는 것은 이게 딱 잘못하면 잘못 바꾸거든요. 여러분 칠판에 써놨는데요. 그 민시병속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 논문에서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민자가 마음심이 빠져있는 민자가 있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요 마음심자가 있는 민자를 써야 되는데 원래 저 민자는 안타까워하다, 불쌍히 하다 이런 민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음심자가 있는 민자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심자 없는 걸로도 다 검색이 되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음심자가 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요. 누구든 오늘 이 시간은 질의 토론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오랫동안 우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윤희영 교수는 굉장히 익숙해진 인물이고 우리 마치 가까이에 있는 친구, 가까이에 있는 가족, 가까이에 있는 동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는 모처럼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회원들과 함께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게 어떤 얘기든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윤희영 교수님 다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선생님께 먼저 손을 들으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이태훈 교수님. 네, 저는 제 이름은 이태윤이고요. 우리 김호중 장군 이사님 동기입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국방대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해가지고 평통 상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문학을 한번 전공해보고 싶은 그것도 한시를 전공해서 한번 아까 그 중간에 한시를 이어서 그렇게 해설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희열 같은 걸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평소에 좀 부정적이었다가 선비 정신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해소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멘트 그리고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비 정신 하면은 그냥 온정적으로 예, 좋은 것, 예, 역대 예, 어떤 그 학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거로 이제 저는 제 이미지가 굳어져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뭐 신라 시대의 화랑 세서곡에 이런 쪽으로 딱딱 짚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어떤 선비 정신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문과 무의 대결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뭐 장엄급제에서 예, 사흘 굶어도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조금은 어떤 사면적이랄까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어떤 문과 무의 대결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문이 앞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의병 국난시대의 의병의 출현 이런 것도 선비정신에서 찾고자 했는데 과연 이 선비정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무의 밸런스를 이루어야지 역사가 지속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우리 한국의 선비정신 이것이 어떤 그 실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 좀 사실적으로 흐리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아까 원정적인 그런 걸 떠나서 당쟁의 한가운데 사색 당파에서 죄사 문제에서 이런 하나하나를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문제를 도리어 만든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나 그 선비 정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척치의 주범 이런 측면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고요. 민초들의 삶을 뭐 돕다 양반들이 그 시대를 리드해야 되는데 양반의 특권 이런 것을 이용해 가서 어떤 그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면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뭐 백골침포라든지 황곡이라든지 군정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양반들의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선비 정신의 지구한 가치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애들랑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 피폐한 상황을 표현하고 참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보면은 그 시대를 리드했던 선비들의 의식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금은 역행되지 않은 그런 사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어떤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명분적이고 그런 것들이 현 시대까지 연장된 저런 측면에서 실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것들이 뒤처지게 한 그런 이면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정래경 선생의 문학관을 보면서 임금에 대한 것, 국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히 애절량 이런 것을 볼 때 그 고발문학 심지어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김재하 시인의 오적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한 임금에 대해서 원전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발전의 어떤 그 계기 이런 것들은 간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은 많이 아니고 질문을 주시면 예, 뭐 스님께서 제 생각은 그 선비 정신에 그 들어있는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정대경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적용을 딱딱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선비 정신이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역할도 좋다. 예, 너무 그 어떤 이론 실제보다는 이론적 그런 걸 받아보니까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사색당파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문과무의 어떤 그런 거에서 너무 문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양의 뒤지는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선비하고 그냥 말하는 선비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선비, 철저한 선비라고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비는 참된 선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비가 아니고 진짜 철저했던 유사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올곧습니다. 조선 600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올곧은 선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1910년에 나라가 망했을 때 매천 황인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매남, 최익현, 매천, 황양 이런 분들이 참된 선비거든요. 매남 선생은 어병을 일으켰죠. 근데 어병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진압하러 온 군대가 조선 군대예요. 그래서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끌려가요. 우리 대만은 구경 가지만 누구도 최익현 선생의 순국한 데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후손들의 잘못이죠. 예. 20일간 단식하다가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매천 선생, 황현 선생은 절명시 사수를 남기는데요. 조수 오에 해악빈하고 새와 진성이 철핏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그나시게 이 침년이라 웅화 동산이 이미 망해버렸구나. 추덩 엄권 회청관이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듣고 웬일을 회상해 보니 나는 자 인간 실자이라. 인간 세상에 이 지식인 노릇하기도 참 어렵구나. 이런 시를 남기고 쭉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막걸리에다가 앞에를 타서 마셨는데 안 죽습니다. 이틀이 돼도 안 죽으니까 그 동생하고 황원이라는 동생하고 아들이 와서 막 눈물을 호소해요. 아버지 해독제 먹자고. 그러니까 매천이 너네들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야. 내 뜻을 아직도 모르냐. 그래서 3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분이 선비죠. 그냥 시골에 지 아낄 아까 그런 분들 항원입니다. 창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산은 공자 시대 때부터 강조했던 현실 참여의식 이런 게 지켰다는 거죠. 지키고 실천하고 또 자기가 안 되니까 어때요?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유배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선비 정신이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안빈낙도인데요. 그냥 안빈낙도 그러면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자연에서 아름답게 생활하는 거. 이게 안빈낙도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공대의 제자 자몽이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그거 좋은 말이지 좋긴 하지만 빈이 낙이라 가난하면서도 돌을 닦고 말이죠. 예. 부자이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빈이 낙. 거기서 온 말이 안 빈낙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데 그 무리하게 하면 또 더 망가지죠. 그러면 무리하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 환경에서 그냥 즐겁게 살자. 돌을 닦고 마음 편안히 사는 거. 이게 안 빈낙도예요. 진정 안 빈낙도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잘못 이해를 해가 그냥 자연에서 나가 살면 안 빈낙도다. 그게 선비다. 아닙니다. 선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죠. 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다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최선의 삶을 산 게 책을 쓰고 또 현실을 고발하는 시를 쓴 겁니다. 이게 선비, 진정한 선비입니다. 조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관을 막 무시했다 그랬는데 진짜 선비들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곡도 군사력을 강조했고요. 다산도 했는데 근데 율곡 선생이 10만 양명서를 안 맞습니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아무리 오만 책을 다 드셔도 그런 서인들이 나중에 지어낸 말입니다.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봐도 10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군사가. 그래서 율곡은 그냥 군사력을 강화하자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태원 선생님 생각이 많이 정리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비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 고정관념을 일거에 깨뜨린 매천 황현 선생님의 예를 가지고 예를 우리가 지금 목도했죠. 우리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극복해서 정말 추구해야 할 도를 챙기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당히 새롭게 들리게 됩니다. 저는 이 논문의 이제 근본 바탕은 다산 선생이 주장하셨던 한자로 말하면 문체책이라는 거죠. 문체책이란 말은 결국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한다면 문장을 구성하는 통,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몸뚱아리 이런 건데 그 문장을 구성하는 몸뚱아리, 특히 학자들이 많은 글을 쓰지만 그 문장을 구성하는 그 몸뚱아리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태와 인정에 있다. 이것이 대문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윤영 교수님 말씀하신 큰 줄기는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산 선생이 주장했던 문장론이 근원적으로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사람 속에서 부대끼는 삶의 이야기 이게 담겨진 것이 진짜 문장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비정신과 자연과를 정확하게 논지로 밝혀낸 것이 성과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시죠. 교수님 강의 너무 좋은 거 하셨고요. 저는 이제 미래 비전 개발을 하는데요. 미래 비전 관점을 받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마치 2022년도에 그 카이스트에서는 국가 미래 전략, 미래 먹거리 때문에 미래 전략 2021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선비 정신이 되살아나야 된다는 거가 강조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나름의 거기서 주장한 거가 오직 선비 정신은 정파나 이권이나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그 정신이 되살아나야만 미래가 좀 밝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 다산 선생님의 어떤 그 선비 정신이랑 또 나름의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대적인 걸 보는 거하고 세상을 또 보고 거기에서 아까 그 향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선비들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내면서 영향력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래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선비 정신이 되살아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미래적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되살려야 할 정신이 선비 정신을 본 거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참여의식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우리 시대의 어른입니다. 어른이고 식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매천이 그거 못하니까 자기 한계를 느낀 거 아닙니까? 선비로서 한 사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죽었지만 몇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선비들이 200명도 더 죽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그리고 몇천에 아홉 항원도 죽어요, 나중에. 그 독립 1년 놔두고 43년에. 그래서 선비 정신을 되살린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치에서 현실을 간망하지 마시고 황원처럼 내 가족, 소시민적 삶을 살지 마시고 진짜 우리 사회가 잘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관점을 두고 참여해 주시면 그게 곧 선비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부터 잘하면 돼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으로 단체가 잘하게 되고 좀 나중에 국가가 잘 되겠죠. 그게 선비 정신. 자기부터 잘하자. 제 생각에 교수님도 자문위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단체에서 앞으로 그걸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어서 양쪽다 좀. 지금 이런 우리 단체에서 이런 세미나 하는 게 그게 벌써 선비 정신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산 선생의 어떤 좋은 점을 본받을까? 본받고 실천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키워드거든요. 이 자체가 벌써 참여의식입니다. 선비 정신이고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아가고자 하는 길이 곧 미래에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있었던 정신들을 잃어버렸는데 되찾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컬러킹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자꾸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자극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이제 커다란 종교의 역할이 크고요. 그 다음에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언론기관에 언론인들이 쓰는 글 자체가 거의 쓰레기에 가깝다, 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 공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많이 낮아졌지 않나. 그래서 정말 일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정신 활동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 자체가 클로킹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 기획을 하게 된 것도 선비 정신의 방점을 뒀던 것입니다. 또 질문 아까 읽어주신 분 질문하시죠. 예. 다산 선생의 모차 방향이라고 19살 때 쓰신 시에 벌써 어부들의 세금을 걱정을 하고 이런 게 다산 사회시의 시발이라는 손교수 책에서 읽었었는데 출사도 하기 전에 다산 선생이 그런 생각 내지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그게 어떤 거기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나 평생을 일관되게 그런 생각을 전제할 수 있었던 그런 힘 같은 게 선비 정신이 어디서
형성됐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19살 때 네. 어부에 대한 예, 어부 세금을 걱정하는 세금과 시를 썼- 임금, 삶을 걱정했다. 예. 예, 아주 김경련 선생님은 우리 그 카톡방에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올리는 그 연재글에 첫 번째로 막 답도 달아주시고 관심 보여주셔서 힘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오타 나면 또 따로 보내가 오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고맙습니다. 19살이면 아마 하순에서 광양만 올 때 쓴 그 시일 겁니다. 그게 뭐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 가정교육이 아닐까.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연천 행감을 그만두고 4살 때인가요? 5살 무렵에 낙향하는데 그때 아버지로부터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안 가계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허균 집안을 보면 허균 아버지 그 아들이 허균도 있고 딸이 흔한서른입니다. 허봉도 있고요, 허승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집안들이 동인입니다. 동인인데 허성은 일본에 갔을 때 동인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서인의 견해를 따라서 일본이 침략할 거다 이런 자기 견해를 밝혔고요. 허봉은 일국 이의를 탄핵하다가 개항을 가고요. 그 다음에 허균은 개혁을 부르짖다가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안서른의 작품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경기문화원에서 계속 논문 써달라고 막 그래서 못한다고 하다가 자꾸 그래서 공부 좀 했어야 되겠다 쓰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헌안서른이 굉장히 앞서간 여인입니다. 만약에 10만원짜리 화폐가 나온다면 주인공은 헌안서른이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개혁적인 인물이죠. 그러면 이 개혁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공부하면서 계속 논문을 봤는데 전부 다 그 송곡 이달의 영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송곡 이달은 중인인데 허균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균이 20살 이후에 배웠거든요. 그런데 헌안서른하고 허균은 6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헌안서른은 14살에 시집을 갑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배울 수 없는 처지예요. 그래서 송곡 이달의 영향으로 이 중인 계층의 그런 개혁이 교육이 됐을 거다 이렇게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천허 씨의 그 집안의 개혁적인 사고 그게 딸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가 그런 개혁적인 사고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의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생도 아마 아버지로부터 이런 개혁적인 사고들이 형성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가풍에 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약용 집안이 8대 옥당 혹은 9대 옥당이라고 하는데 이 집안의 특성이 8대 9대에 걸쳐서 좀 더 홍문관에 들어가는 그런 큰 영예가 있었지만 정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정승이 없습니다. 좌찬성에서 머물렀어요. 그런가 하면 반역죄인도 없습니다. 반역죄인도. 그래서 그 다산 선생님께서
가승 철학의 제안이라고 하는 그 가승 집안에 내려오는 그 족보에 그 서문을 적으셨는데 거기에서 문중의 가풍을 네 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뭐냐면 근졸선양입니다. 그는 삼가하고 조심했다. 그러니까 좌천성에 머물렀던 그 선조가 한 발만 나갔더라면 전승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삼가하고 조심했다. 거기에 머물렀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졸은 권력이나 재물 앞에 약삭 빠르지 않고 머뭇거리고 서툴었다. 그래서 권력이나 또는 재물을 크게 가진 사람이 없었다. 집안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근졸선, 원한을 품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멸문제가를 당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제 8대 없다. 이거는 국내 우리 그 조선시대 가장 유일하고 8대 없다. 양은 신실하고 호황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풍이 대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졸선양.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풍의 영향으로 아마 그 정다산 선생님이 특히 또 우리 다산 선생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공부를 다 배우셨습니다. 반대서 배우셨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 또는 집안의 이런 가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인격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완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아유, 만든 가시는데 와야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윤 교수님께서 한문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다산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실사구식을 전공하고 또 현실 문제 선착해서 현실 문제 해결에 여러 저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lumum신선, 경서일편, 목민신제를 많이 썼는데 그런 정신으로 실사구식 정신으로 시도 그렇게 썼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 2,500여 편의 시 중에서 우리가 한문어 되어가지고 거의 접근을 못했는데 오늘 한문 유료가 통달하신 윤 교수께서 해설하고 또 번역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산께서 영조, 정조, 헌조까지 사셨잖아요. 그때 되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몇백 년이 흐르고 아까도 말씀하신 화난선, 홍길도 혹은 그 해경공 홍씨 등이 한글을 글을 썼는데 또 애민정씨 투철하시고 또 실사구시에 능하신 분인데 왜 다산 선생님은 그 쉬운 한글을 전혀 글을 남기지 않고 또 보급하려고 생각도 않고 어려운 한자로만 써서 글을 쓰시고 한글에 대한 가치를 모르셨는지 혹은 어떤 견해가 있었는지 그런 게 자료에 나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읽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식자청, 그러니까 양반기청, 그래서 한자로 썼고요. 김만중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김만중도 중국 시를 하면 앵무새밥 같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한문으로 써놨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계 그 당시 식자들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시 저 복도에서 대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고산 윤선도는 어느 분이 그랬죠? 고산 윤선도는 한글로 쓰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고산 윤선도 선생이 엄청 앞서간 거죠. 네. 오우가라든지 어부사시가 다 한글입니다. 네. 근데 다산 선생은 의식은 확실히 있었는데 어떤 전달력, 이 식자 계층이 양반 계층이라고 생각해서 한자로 썼던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메모 같은 거 활용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 같은 것도 꼼꼼히 써놓고 또 고치고 그런 면은 보입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질문 중에 이제 특히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산 선생님이 500여 권의 책을 남기셨는데 그 책들이 모두 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조선을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난 말을 쓰지 않고 왜 그렇게 한자만 전용으로 썼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제 이제 박사과정 논문에서 일부 그 부분을 연구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다산 선생님이 한글을 써놓은 기록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쓴 한자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학편이라는 천자상권, 천자학원에서 2000자짜리 한자 교재예요. 그런데 그 2000자를 아무렇게나 나열한 게 아니고 아주 조밀하게 딱 짜가지고 아이들이 암기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교재인데 거기에 한자의 음과 뜻을 한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한자로 적었을 그 당시 내가 쓰고 있는 글을 전달해야 될 목표, 내가 쓴 글을 읽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대상으로 이미 정해놓고 쓴 글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여의당 전서에 쓰여진 내용들은 전부 다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진에서 쓴 애들량이라고 하는 시도 사실 윤선도 선생님처럼 노래로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를 적었더라면 아마 한글로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적어서 양반들, 지금 현재 잘못 행하고 있는 선비들에게 전해야 할 글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지 않는가. 저는 이제 제 논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해봤던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의 글쓰기의 방식은 철저하게 미치도록 메모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작은 쪽지에 메모를 해서 나중에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글쓰기. 그래서 첫째는 정확하게 읽어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읽고, 그래서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도 13개월 다 주석을 단 사람이 없습니다. 다산은 다 주석을 달았잖아요. 끝까지 파고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풀었던 거죠. 그런 독서와 그런 글쓰기 방식,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쓴 여의당 전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 생각. 그래서 선생님. 오늘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안동에 가면 선비수련원 있잖아요. 그 선비수련원의 이사장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그 동기인데. 그래서 그 선비수련원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그 안동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아주 예를 들어서 농암저택에서 이제 같이 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선비정신을 육아 정신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했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세계 선생의 그 경사사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산 선생님이 말씀하는 중에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밑에 의자 밑에 보면 나 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육아의 가장 핵심적인 선상이 인인데 이는 떡진 머리를 한 그 여성들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의는 내가 선택한 그러한 선한 것이고 이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비정신의 핵심이 이제 의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때 그 의를 강조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쪽 사람들은 경사상을 얘기했고 저는
의의를 얘기했는데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동시에 제가 아주 통하는 오늘 아주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를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학에 얘기하는 8정도가 있잖아요. 8정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6.5입니다. 근데 네. 8정도인데 네. 말하자면 경물 취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지구 평천 아닙니까? 네. 다 선생님도 경물 취지를 좀 치지 않으셨거든요. 유럽도 안 했어요. 네. 그것이 자연관하고 다 선생님이 생각한 자연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김당희 이사장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옵니다. 경의를 아까 우리 논문에도 나왔는데 애기에 나오는 애기의 글을 예를 들어서 경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한 것 같아요. 다른 선생은 지금 6조목이나 8조목이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자, 이걸 좀 쓰여도 되겠습니까? 주자도 8조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율곡 선생과 다산 선생은 6조목이라고 했는데 왜 6조목이냐면 사물이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가진다.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사물일 때는 대학을 보면은 사물은 시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여기로 갈수록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본이 되고요. 여기로 가면서 말이 되는 겁니다. 성의, 그 다음에 정신,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거죠. 이거 뜻을 정성스럽게 가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들, 그만큼 좋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게 가지면 약속 잘 지키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야지 이런 것도 성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신입니다. 자기 몸을 닦는 거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몸가짐 자체가. 네. 그 다음에 제가입니다.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집안을 가지런히 하라는 거죠. 집안을 가지런히 하라는 게 뭐냐면 아들만 이뻐하고 딸을 조금 천시한다든지 반대로 딸만 이뻐하고 아들을 천시한다든지 자기 자식은 이뻐 죽겠는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요양을 건넨다든지 이런 거는 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더 잘 복양해야 돼요. 그게 죄가입니다. 그 다음에 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천하가 되죠. 천하가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평정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들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물치지라는 겁니다. 물을 잘, 이게 경자가 헤아리 격도 돼요. 이런 격도 되지만, 물을 잘 헤아려서 치지, 알을 지극히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육조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나눠질 수가 없는 단계예요. 전체에 대한 평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순서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본말 전도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취국한다고 막
건설시던 6대 대통령들 재가도 안 되고 수신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본질을 망각했다는 거죠. 네. 그게 물을 잘 헤아려서 알을 지극히 한다. 그래서 이게 6개, 7개, 8개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요 6조목에 대한 평이 경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류국 선생과 다산 선생의 이론이 맞다고 봐요. 주자도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주자로 다 믿어보는데 다 맞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주자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어지선 그 3대목 갑자기 이걸 신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신민으로 이 글자 비슷하거든요. 본문이 좀 흐리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민으로 해석해가지고 백성을 새롭게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요. 주자계를 따라가요. 아닙니다. 어떤 백성이 새 백성이 어떤 백성이 한 백성입니까? 다 새 백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친히 대하자는 뜻이에요. 그럼 백성을 친히 대하는 게 뭐냐? 백성이 아픔이 내 아픔이고 예. 백성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중용은 말이죠. 위정면의 도리를 밝힌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지. 백성을 뭘 새롭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주자라고 딱 맞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조목이 아니라 6조목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시간으로 6조목이하고 다산 선생이 그랬다, 율곡도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물치지는 이 물을 잘 헤아리면, 그러니까 잘 헤아린다는 게 이렇게 본에서 말로 가는 거, 이걸 잘 실천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예, 이게 경물이죠. 그래서 알을 지극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8.5 부분에서 뭐좀 더 깊이 한번 서로들 생각을 해봐야죠.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기도사에서 그 고선 윤선도 선생하고 이 선생을 언급한 이유는 고선 윤선도 선생은 다산으로 해서 어머니가 6대니까 한 7대에 해당이 되겠죠. 시차가 200년의 시차가 나요. 고선 윤선도 선생하고 다산의 시차는 200년이고 성우 이익 선생하고는 80년 차이가 나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 고선 윤선도의 외관 쪽에 할아버지는 그 유배지에서 20년의 유배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은거 생활을 하면서 어부사시사하고 내가 직접 그 부영동도 가봤는데 그 환경이 어부사시사를 그 어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의연중에 그 자연관이 그 다산 그 고선 윤선도 선생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존시 그 다산 선생께서는 윤두서 그 어머니 그 할아버지죠. 초상을 보면서 내가 외탁을 닮았다. 그리고 고선 선생의 그 저서들을 그 다산 초랑에까지 가지고 와서 그걸 많이 탄독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산 선생이 그 자연관이 그에 접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하고 성우 이익 선생은 그 아버지 유배지에서 태어나가지고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형한테 모든 학문을 배웠는데 형은 또 그 원세자 보호 차원에서 그 반역죄로 또 처형을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그 6대주가 대사관까지 이르는 양반 아주 정말 명문가였는데 성우 이익은 모든 벼슬길을 접고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선비정신, 성호이익의 이익을 통한 선비정신이 이제 저는 이제 우도를 썼는데 우도로는 선비정신의 포괄적인 면에서 제가 그 논문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우도를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곧 다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 성호이익 선생은 직접 언급을 했어요, 여의당 선생. 근데 다산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없는데 혹시 연구하시면서 그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고사 윤선도 선생이 왜 그 복일도로 유배를 가게 됐는지를 한번 그 삶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숙종 때 4대 항국이라 해서 한 분은 남인, 한 분은 노론 이런 식으로 그 정치의 주체를 4, 5년마다 바꿨죠. 근데 이 고산 윤선도 선생은 남인입니다. 남인이다 보니까 쫓겨간 거죠. 쉽게 말하면 쫓겨갔는데 죽일 것 같거든요. 죽일 것 같으니까 나는 정치에 뜻이 없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가 어보사시사 40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에 뜻이 없는 그냥 세월을 남는 노인에 불과해. 그러니 나는 정치할 뜻도 없고 나는 이제 정계를 떠났다. 이걸 세상에 알린 거죠. 알리기 위해서 그런 시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산 선생의 그 직접적인 그런 고산의 영향은 조금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호 이익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호의 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성호는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좌파의 아닙니다. 우파가 아니고 완전히 쫓겨난 세력. 네. 그런 세력인데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 그 다산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성호 이익의 영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영향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면은 추가라 그론의 어보사를 다산이 많이 인용하거나 변화시켜서 시를 쓰셨어요. 여름 손에 돌아오라. 22페이지에 오징어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나라 그론의 어보사를 인용하거나 변화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지역적인 건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부가 이제 어자에 지압이 부자가 들어가면 어부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부의 부자가 아비 부자로 들어가면 어부라고 아니고 어보라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문맥 보면. 그런데 이제 윤선도의 그 어부 사시가 할지 이런 거 보면 다 어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어부로 많이 입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부하고 지아비부하고 또 아비부로 해서 어보로 읽었을 때 어부하고 어보가 같은 개념인 것인지 거기라면 이제 상하이 선해갈지 그래서 아니면 조금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건지. 예, 많이 차이 납니다. 이거 내가 좀 써야 돼요. 고기잡이 할 어자에다가 이 지압이 부자를 쓰면 어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기잡이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사장님이 그 말씀하신 이거는 어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건 아비부가 아니고 노인보자입니다.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비사예요.
떡을 잘 먹는 분은 뭐라고 그래요? 떡포. 국부자입니다. 잘 먹는 사람은. 밥을 잘 먹는 사람은 밥보에서 뼈 찰나게 밥보예요. 그거 뭐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일제 때. 그래서 제대로 해줘야 돼. 그럼 이거는 뭐냐? 고기잡이를 취미로 하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고삼 선생이 고기잡이를 직업적으로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냥 벽을 낚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사시사죠. 그러니까 어보의 네 계절을 노래했다. 이게 노랫말 사절이네. 이때 사는 노랫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 이거는 노인. 그래서 공자님이 니구사는 낫대서 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자님 다른 말로, 그렇죠? 선보 무슨 왕이었거든요. 선보라고 있습니다. 고금담보 찾아보면 많아요. 그 소부, 허유소부라는 말이 뭡니까? 그 언준자의 대명사인데요. 그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소부로 읽어요. 소부죠. 왜 소부입니까? 이 채집자 소자인데 이 사람은 머리가 맨날 채집처럼 엉클어져 아시고 그냥 채집 같은 머리를 하고 다니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부가 맞죠. 소부, 허유 이렇게 알죠 이 사람들? 요 임금이 왕이 되라고 임금 자리 주려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가니까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기씻고 소가 물건을 못 먹겠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보로 읽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런의 어부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춘추 시대 그 초나라의 충신입니다. 이 구런이. 예. 그래서 자기 그 나라가 망하게 이제 바른말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소산강 쪽으로. 소산강이 그 호남성이 있는데 물이 흘러가 내려가면 동정호수가 나와요. 이 동정호로 흘러드는 상류입니다. 상류. 그래서 명나수라고 하는데 명나강인데 작은 강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한강만 있어요. 큰 강입니다. 큰 강이 흘러 내려가는데 여기에 기암가 있었죠. 기암가 있었는데 자꾸 들리는 소문에 이제 해왕이 그 진나라에 가서 볼모를 잡히다 죽고 아들이 경량왕인데 이 경량왕이 정치를 잘못해가 나라가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쓴 글이 거보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거보사도 이때 이는 이 사자를 써요. 말씀 사자를 쓰는데 이거는 문학 장르입니다. 문학 장르인데 이 사자의 장르는 운문하고 산문의 중간에 있는 운문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수필도 아닌 중간의 형태를 이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짓고 명례소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할 때마다 이거를 청독을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걸 소리 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소리 성자에다가 읽을 독자 성독을 했는데 제가 좀 배웠는데 한번 해볼게요. 성독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은 살아 구름이 기박에 유화강당하고 행엄 택반할세 안색이 초체하고 형용이 고고르니 어부가 견임지왈 자기 삼녀 대구여 하고로 지어 사오 그러니와 그새가 개타이연을 아독청하고 세디 객치어드 아독성이라 시로 겐바이 이로다. 계속해요?
어부가 한 말이에요. 어부가 왈. 강물이 맑으면 가근을 씻고 강물에 내 발을 씻겠다. 그게 맑으면 맑은 데를 살고 흐리면 흐린 데를 살겠다는 그런 체류에 영합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그대로 다산 선생이 그 장기에 가서 오징어와 백룡만 바꿔놓고 자기 심정이 불운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예. 어디 죽을지 몰라. 계속 상소문 올라옵니다. 그 당시 올라간 상소문이 한 네 달 정도 되는데 70몇 통이 올라와 있어요. 죽이라고. 그런 불운의 심정이 충분히 그걸 잘 드러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월요일마다 올리는 글에 시를 고르기 참 어렵습니다. 다른 선생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가 뭘까? 거기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일주일 내내 읽지는 않지만 제가 많이 입술을 내려보고 다산 선생의 심정이 많이 나인 시를 뽑고 또 그걸 번역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열심히 읽어주신다니까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하고 일분만 다음에 또 할게요. 아니 좀 할게요. 그 학문의 영역이 정량중이 넓은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일본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일본은 형편없는 나라니까 별 보일 일 없어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예측이 좀 빗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요. 일본도 굉장하다 지금. 아주 짧은 일본 논이라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도수 토론을 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결코 무시 못할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했는데 또다시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약속된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산문화교육원에서 17번째 콜로퀴움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성향을 저희 매번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세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셔요. 또 정말 직접 욕구가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담아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앞으로 저희가 준비할 18번째 콜로퀴움은 이제 좀 방향을 좀 풀어서 다산 정약용이 정말 엔지니어였다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한번 콜로퀴움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공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학 교수님이 단행본으로 최근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이죠. 코로나 때 나온 책인데요. 엔지니어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19번째 콜로퀴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다 이미 정회원으로 저희의 후원금을 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오신 몇 분이 아직 저희 회원이 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회원 접수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적어서 저희에게 이런 작은 정성으로 이렇게 이 모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듭